22년 3월 고2 모의고사 가나 지문 있는 인문 지문 한번 해볼게. 일단 가지문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지문이야. 1문단부터 좀 같이 볼게. 16에서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는 16에서 18세기에 이제 유럽의 계몽주의가 있었어.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 합리적 이성을 통해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다. 그럼 너희 여기서 중요한 게 합리적 이성이라는 말인 거 알겠니? 한마디로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는 반대하고 이성이라는 걸 통해서 인류가 나아갈 것이다. 진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가 뭘까? 유럽의 계몽주의는 17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리며 유럽의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은 근대의 시작을 알린 거구나.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중세는 어둠이라고 인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얘들아, 우리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을 좀 매칭시켜 볼게. 보면은 17세기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는 근대의 시작을 알렸고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듯이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성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지. 이게 좀 중요하겠다. 그치? 합리적 이성 이렇게 나오니까 이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다. 이게 뭐겠어? 인류가 진보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안겨줬다는 거야. 어떻게 지금 매칭되는지 알겠지? 그러나, 얘들아, 그러나가 나왔네. 앞에서는 계몽주의는 사람들에게 진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도르노라는 사람은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이 빛나고 있다 라고 하며, 얘들아, 이 아도르노가 한 말 보면은 계몽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 보이지? 완전히 계몽됐으면 재앙의 징후만 빛나고 있다. 계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구나 라고 하며 계몽에 대해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얘들아, 이 다른 입장이 뭘까? 계몽에 대해 다른 입장. 아까 전에는 계몽이 사람들에게 자유와 풍요를 선사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면 아도르노는 아마도 계몽이 자유와 풍요가 아니라 무언가 재앙, 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지. 문장 3개야. 3개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겠어?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유럽의 계몽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16세기에서 18세기에 있었던 유럽의 계몽주의는 무엇을 추구했냐면 합리적 이성. 얘들아, 합리성과 이성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성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꾀하려고 했다? 인류는 진보할 것이다.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 계몽주의가 무엇과 함께? 과학혁명. 유럽의 계몽주의와 과학혁명은 함께 무엇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게 했어, 사람들에게? 근대의 시작. 근대가 시작됐다. 그럼 이전엔 언제였는데? 중세였잖아. 그치? 중세는 사람들이 어둠이라고 인식했고 권위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비슷한 얘기하고 있거든.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자유와 풍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했어. 됐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지. 하지만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군데? 아도르노지. 아도르노는 이성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펼쳤는데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얘들아, 계몽은 이성적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계몽, 이성. 알겠지? 두 개가 성질이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계몽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다른 입장이라고 했는데 이는 부정적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앞으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까? 아도르노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지. 이 문단 볼게. 아도르노는 계몽의 전개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아, 계몽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구나 하면서 여기 지금 3단계를 이미 얘기해줬고 이 3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겠지. 첫 번째 단계래. 첫 번째, 자연에 대한 지배. 자연에 대한 지배가 이제 첫 번째 단계야. 여기다가 1번. 얘가 뭐냐면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다. 잘 보자. 인간이 자연은 위협적이라고 인식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야. 자연이 무서워, 위협적이야.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 보존, 위험한 자연으로부터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다? 자연을 지배하는 것. 이게 자연에 대한 지배래. 조금 더 읽어볼까?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 과학혁명은 근대 과학혁명 있었지? 17세기 과학혁명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계몽주의랑 과학혁명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다. 자, 여기도 봐. 근데 이전에는 자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미신과 환상적인 측면에서 자연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위협, 미신, 환상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과학혁명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무엇을 줬냐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준 거야.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주었어. 그러니까 자연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을 무기로, 이것이 뭔데?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무기 삼아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해서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인 힘을 키우게 됐다라는 거야. 자연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그래서 힘을 키웠어. 그래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계몽의 첫 단계라는 거야. 이해가 좀 될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예를 들어 막 홍수가 나고 이러면 자연이 무섭잖아. 무서우니까 그 홍수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미신적인 방법이라든지 환상적인 방법을 쓰고 아니면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면 자연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게 됐다는 거지. 자연을 조금 더 컨트롤하면서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아? 자, 정리해볼게. 여기부터 이제 한 3문단 정도는 아도르노의 계몽 전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적어볼게. 아도르노의 계몽 전개 과정. 몇 단계가 있다고 했어? 3단계, 그치? 첫 번째 단계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뭐에 대한 지배? 자연.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냐면 일단 자연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다? 위협적인 존재였다. 위협의 대상이었던 거야. 무서워. 그러니까 이 위협적인 자연으로부터 나를 보존해야 될 거 아니야. 무서우니까 얘들아. 그래서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서 자연을 지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런데 마침 무엇이 있었지? 과학혁명이 있었지. 과학혁명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되었어. 자연을 단순히 환상과 미신 속에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냐면
이성에 의거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된 거야. 지식까지 써줄게.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로 사람들이 무엇을 갖게 되었다?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인 힘. 그러므로 무엇을 하게 되었다?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계몽의 첫 단계. 여기 됐니? 그 다음 문단 보자. 그런데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인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다. 2번이 뭐야? 인간에 대한 지배. 자연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지배하게 됐대. 이 과정이 뭘까? 인간에 대한 지배의 과정에서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얘들아 잘 볼게. 이성이라는 건 원래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는 거야. 너네 사물의 본질을 인식한다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본질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이건 본연의 기능이야. 이성의 긍정적인 기능이거든. 근데 거기서 벗어나 버리게 되었어. 거기서 벗어나서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된다. 얘들아 여기 보자.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됐는데 도구적 이성이 뭐냐면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는 이성이야. 그래서 이성의 기능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야. 원래는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었는데 지배를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바뀌어 버렸어. 안 좋은 거지. 계속 읽어볼까? 이는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그러니까 이성은 합리적이잖아. 합리적이다라는 미명 아래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야.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이성이 사용되는데, 야 합리적이잖아, 이게 합리적이야 하면서 합리적으로 모두 다 말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인가? 그래? 하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는 그런 지배를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바뀌어버렸대. 그래서 계속 보자.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개인은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대. 전락이라는 말 알지? 떨어져 내려간 거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비판적인 생각 자체를 못하게 돼버리고 모두 다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내려갔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사회는 점차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점점 어떻게 된 거야? 개인의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는 없어지니까 그냥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냥 다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전체주의적 경향. 이게 바로 인간에 대한 지배를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어?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2번, 인간에 대한 지배. 계몽의 두 번째 단계, 인간에 대한 지배인데, 인간에 대한 지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이성이 변질됐다. 이성이 어떻게 변질됐는데 원래 본연의 기능은 뭐였더라? 본연의 기능은 긍정적이었거든.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거야. 이건 참 좋지. 사물의 본질 인식.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돼 버렸어. 이렇게 본연의 기능에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됐는데 얘는 뭐냐면 인간과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이성인데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냥 모든 것을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이성이야.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야. 너 이 도구라는 말이 인간이 도구라는 말을 붙이면 되게 슬퍼져. 내가 누군가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봐. 너무 슬프지 않아? 그치?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야. 개개인이라는 존엄한 인간이 어떤 커다란 목적 아래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게끔 이성이 기능하고 있는 게 이 인간에 대한 지배에서 사용되는 이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사회가 지배된 결과 개인이 어떻게 돼버렸어? 아까 내가 얘기한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건데 조금 더 자세히 쓰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자율성을 상실해. 그 다음에 비판적 사유도 상실하는 거지. 이런 거 모두 없어져. 그리고 그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락하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 3번 사회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되는 거지. 전체주의가 뭔지 나왔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되면서 전체만 존재하는 것. 이게 인간에 대한 지배. 자, 그럼 3번 가보자. 세 번째 단계 가기 위해서 그 다음 문단 봐봐. 자연과 인간 사회의 지배자가 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 있었고 인간에 대한 지배가 있었어. 계몽의 마지막 단계인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된다. 요게 3번이네. 인간의 내적 자연 지배. 그럼 내적 자연이 뭐예요? 나올 수 있겠지. 내적 자연이란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래. 얘들아, 그러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인데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 감정, 욕망 이런 게 이제 자연적 요소야. 이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여겨졌으므로 여기 잘 볼래? 이가 뭐야? 내적 자연이지. 내적 자연이 뭔데? 감정이나 욕망이지. 감정이나 욕망은 어떻게 여겨졌냐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성이 합리적이잖아, 얘들아.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반대의 개념이라는 건 좀 알겠지. 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 하면 되게 다르잖아. 이성을 추구하는 계몽사회이기 때문에 감정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야. 왜냐면 인간에겐 감정과 욕망이 있는데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계몽사회를 지내다 보니까 감정은 눌러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만 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이게 몇 단계였지? 첫 번째 단계.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 해서 2단계, 3단계.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니까 그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막 억눌러. 답답하겠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한 불안과 절망을 감당해야 했다. 내적 자연을 억압한 결과 내가 이렇게 내 감정대로 못 살고 왜 사나 허무해. 그리고 나를 소외시키는 그런 감정이 느껴져. 그러니까 불안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 얘들아, 이 부분은 뒤에 문제로 나오겠지?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살펴보면 돼. 자, 그러면 보자. 세 번째 단계, 3번 뭐였어? 인간의 내적 자연 지배 써볼게. 인간의 내적 자연 지배.
1번 내적 자연이 뭔지부터 시작해볼까? 내적 자연 뭐였는지 기억나?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 내면의 자연적 요소. 그럼 이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감정이나 욕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괜찮지? 이렇게. 그런데 이 내적 자연을 뭐라고 여겼냐면은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얘는 비합리적. 왜? 이성이 아니고 감정이니까. 비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 비합리적이니까. 목적 달성하는 건 다 이성적인 걸 목적 달성으로 쓰니까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되는 거야. 실제로 내적 자연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내적 자연을 억압하게 되는 거지. 스스로를 억압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니? 내적 자연을 억압했어. 그 결과 사람들은 허무해. 존재의 허무감. 나의 감정과 욕망을 억압하니까. 혹은 자기 소외. 자기 감정을 계속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소외. 그럼 이런 감정이 계속되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어? 불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인간에게 남은 게 뭐야? 결론은 불안과 절망인 거야. 얘들아, 이게 너무 희한한 거잖아. 분명히 계몽이라는 것이 좋다.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모든 시대 참 좋다라고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인간에게 불안과 절망,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절망에 가득한 감정만 남은 거야. 이게 바로 아도르노가 말하는 어떤 이 계몽의 아이러니인 거지.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야. 아까 전에 역설적이게도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귀결됐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아도르노가 왜 계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지? 마지막 문단 볼게. 이처럼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 근대 문명이 결국에 불안과 소외만 남았어. 그 원인은 계몽의 전개 과정, 즉 하면서 즉이라는 말은 똑같다는 거지.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돼서 뭘 했더라? 자연을 지배했지 얘들아. 요거 기억나? 자연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어. 그래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어 라고 했었어. 거기서 시작되어서 자연에 대한 지배, 그래서 자연 지배를 하고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네. 인간의 이 근대 문명이 파국이 된 원인은 계몽 때문이다. 이렇게. 특히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아까 전체주의 나왔었지? 전체주의가 뭐였니? 전체를 위해서 인간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 이런 게 다 전체주의였지. 권리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은 지배 논리로 전화된 근대 이성이, 전화라는 말 중요해. 여기 나와 있지. 질적으로 바뀌어서 다르게 된 거야. 그럼 다시 볼게. 지배 논리로 바뀌어서 잘못된, 다르게 된 근대 이성. 그럼 이 근대 이성은 부정적인 거지. 원래 이성은 사물 본연을 인식하는, 본질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배 논리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 근대 이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근대 이성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게 뭐라고? 전체주의, 나치즘, 유대인 학살. 너네 그냥 유대인 학살 딱 들어도 되게 폭력적이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비합리적이잖아?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된 거지.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 라며 애도 슬퍼하였다. 이성의 차가운 빛,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 차가운 면이 있는 거야. 빛이긴 빛인데 되게 차가운 빛이야. 어떤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나는 거야? 야만.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이 자라나는데 그걸 보여주는 얘가 뭐야? 전체주의, 나치즘,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성으로 인해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니? 정리해볼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 계몽의 전개 과정이 있었어, 얘들아. 계몽의 전개 과정, 아도르노가 말하는 계몽의 전개 과정이 자연에 대한 지배, 인간에 대한 지배, 인간의 내적 자연 지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근대 문명은 파국을 맞았다. 그치? 원인, 결과. 그럼 이 근대 문명이 파국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 기억나니? 전체주의. 또 나치즘. 또 유대인 학살. 그치? 이런 것들이 근대 문명이 파국이 되었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 그리고 이것들은 뭘 보여주는 거야? 이성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지를 보여준다. 합리적이라는 걸 외쳤던 이성이 비합리적이야. 심지어 엄청난 폭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이성이. 알겠지? 그래서 아도르노가 말한 게 뭐였어?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야만의 싹, 이것이 바로 아도르노가 말하는 이성에서 자라나는 야만의 싹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있잖아.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 이성을 긍정적으로 본 거야? 부정적으로 본 거야? 너무나 부정적으로 본 거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 첫 번째 지문 알겠니? 첫 번째 지문 좀 중요하니까 잘 보고,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이성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풍요를 선사할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결국에 이 이성, 계몽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도르노의 입장을 토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각을 됐어? 낙을 가볼게. 나는 가에 비해서 조금 더 쉬워. 연결이 근데 되겠지. 가나 복합 지문은. 나 한번 봐봐. 고대의 신화 그리고 중세의 신중심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였다. 너 여기 보이니? 고대는 신화의 세계였어. 중세는 신중심 사고였어. 거기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성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로 여겼다는 거지. 고대 신화의 시대에 중세의 신중심 시대에 비하면 이성은 정말 빛과 진리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나오네. 그러나 아니라는 거겠지. 이성을 맹신했어. 맹신 알지? 덮어놓고 그냥 믿어버린 거야. 이성이 최고야 하면서 비판적 사고 없이 믿어버린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 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 이성의 결과가 뭐야? 전쟁의 비극, 그 다음 물질 문명의 병폐를 경험했어. 그래서 유럽인들이 어떻게 되겠니? 이성이 이런 거라니.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 과 함께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성이 정말 우리의 빛이자 진리였던 것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이런 식으로.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던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독일의 예술가들은 사회 정치적 긴장 상태에 저항하며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예술 운동을 표현주의라고 부른다.
얘들아 봐봐. 일단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이 표현주의라는 예술 운동을 펼쳤는데 얘는 뭐냐면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그림을 통해 분출한 건데 좀 더 중요한 정보가 있네. 그동안은 이성의 그늘에 가려서 소외되었었대. 무엇이? 인간의 내면이. 이성이 짱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에 비해서 인간의 내면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 왜? 내면은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성적인 것과 반대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소외되어 왔던 인간의 내면을 그림을 통해 분출하는 것. 이게 표현주의. 이렇게. 자, 여기 첫 문단에 되게 많은 정보가 있는 거 보이지? 차분하게 다 정리해볼게. 고대는 신화의 세계였어. 중세는 신 중심의 세계였지.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은 야,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다. 신화, 신, 가라! 하면서 이성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로 생각했던 거지. 또 다른 종교처럼 믿어버린 거야. 하지만 그랬으면 안 됐어. 이성을 맹신했어. 맹신. 그냥 너무 얘를 믿어버린 거야. 맹신한 결과가 뭐였지? 이성의 맹신의 결과는 참혹했다. 전쟁. 그 다음에 물질 문명의 병폐. 물질 문명이 낳은 어떤 병적인 폐단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지. 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또 인간 실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 인간이 존재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런 와중에 나온 것이 무엇이다? 표현주의다. 표현주의. 그 맥락에서 표현주의라는 게 나왔어. 그럼 표현주의는 뭐였는데? 일단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이 시작한 것이고, 독일의 예술가들 무엇을? 인간의 내면. 인간의 내면은 그동안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았어. 왜? 이성에 가려서 소외됐었거든.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 회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주의, 인간의 내면을 회화를 통해 표현하는 것. 됐어? 두 번째 문단 보자. 표현주의는 한마디로 감정을 표현한다. 아, 표현주의는 감정, 내면을 표현하는 거래. 별거 아니네.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표현주의 회화는 얘들아 대조되는 게 보여야겠지? 기존엔 뭐가 있었어? 사실주의 회화. 아, 그럼 사실주의라는 것에서 벌써 느낌이 오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어. 반면 표현주의 회화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닌이야, 아닌. 작가의 감정과 내면이야. 너 이 감정과 내면이 눈에 보이니? 안 보이잖아. 그치? 그걸 표현하고자 한 거야. 표현주의 화가인 마티스라는 사람이 나오면, 앞으로 마티스 나오면 표현주의야.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표현이라는 게 뭐냐?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잘 봐야 돼.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건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인 거야. 눈으로 본 걸 다른 사람의 눈에 전달하는 것.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낀 것, 내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 재밌네, 그치? 마음으로 느낀 걸 그려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표현이다. 이는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여기도 그냥 보면 안 되거든. 일단 전통적 규범이 뭐야? 회화의 기본 목적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다가 전통적 규범이야. 사실적 재현은 우리 사실주의 회화였지. 그게 바로 전통적 규범이었거든.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치?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다. 아방가르드가 뭔데요? 각주. 기성의 예술관념이나 형식. 기성의 예술관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기존의 예술관념. 사실적으로 그려야 한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혁신적, 새로운 예술을 주장한 거야. 그러면 아방가르드 운동은 표현주의랑 맞닿아 있겠지. 이 문단이 쉽지만 이항 대립이 되거든, 얘들아. 두 개가 대립된다고. 그 대립되는 두 가지를 잘 잡아야 할 것 같아. 정리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표현주의잖아. 표현주의. 표현주의는 무엇을 표현하는 거였어? 내면,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까지 같이 써야겠다. 감정이나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무엇과 대조가 된다? 우리 이항 대립시킬까? 표현주의랑 대립되는 게 무엇이었어? 사실주의였네. 사실주의. 사실주의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야? 감정이나 내면이 아니라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사실주의. 그럼 결국에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을 그리는 거는 사실주의겠지. 눈에 보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건 사실주의. 됐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티스라는 사람이 표현주의 작가인데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래. 이거 아니래. 아니라 어떻게 하래?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것이 표현주의 회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표현주의는 아방가르드 운동이다. 아방가르드 운동이 뭔데? 기존의 것을 부정하고 혁신적인 예술을 주장하는 것. 그 당신 이게 되게 혁신적이었던 거야, 얘들아. 지금이야 우리가 그림을 보고 내면을 표현한 거야 라고 하면 그렇군, 그런 거 많이 봤어 라고 하지만 이 당시 근대 쪽으로 가서 역사적으로 근대 시기에 가서 이 모든 걸 경험하고 표현주의가 나왔던 시기를 보면 그 당시는 사실주의밖에 없었다고. 알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통적 규범은 어디로 넣어야 될까? 여기에 넣어야겠지. 전통적 규범. 그래서 표현주의랑 사실주의 대조시키는 거 이거 분명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잘 읽으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가볼까? 표현주의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계속 나오네. 감정 표현이야, 감정 표현.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얘들아,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상을 그렸다? 대상의 색, 보이는 색과 대상의 모양을 그대로 그릴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다를 봤어. 바다를 봤는데 바다가 되게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를 딱 그렸어.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럼 표현주의지만 내가 우울한 상태에서 바다를 그려. 그러면 바다를 그린 다음에 막 파도가 치고 검은색 파도가 치는 바다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 바다의 모습과 왜곡이 일어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렸다는 거야. 계속 볼까? 특히 색의 경우, 그 중에서도 색은 각각의 색감이 주는 주관적 느낌을 통해서 색을 가지고 감정을 표현하기가 너무 쉽거든. 그래서 주관적 느낌을 통해서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색깔 가지고 했구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란색 바다가 아니라 막 검은색 바다를 그리고 이러면 더 우울한 감정이 막 느껴지잖아.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무시된다. 당연하겠지. 있는 그대로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된다. 똑같은 말이겠지. 또한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너네 표현주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에서 감정이 잔잔하고 아름다울 것 같니?
맥락상 그게 아닐 거라는 게 느낌이 오지 않아? 왜냐면 표현주의가 나오게 된 까닭이 뭐야? 그 이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나서 나온 거니까 우울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드러냈겠지. 그러니까 강렬하고 어떤 우울한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주로 과장되고 거친 분놀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주의는 방금 내가 말했던 거네. 전쟁 이후 사회의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 불안감이나 고통을 담아낼 수밖에 없구나. 아름다운 내면을 그리기 위해서 표현주의가 나온 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됐지? 자, 그럼 표현주의 계속해보자. 정리. 표현주의는 일단 첫 번째 정보 무엇을 주고 있냐면은 감정 표현을 중점으로 두었기 때문에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상당히 어떻게 나타나냐면 왜곡되어 나타난다. 맞지? 특히 대상의 색은 색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서 그 색이 주는 주관적인 느낌을 통해서 작가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고, 대상의 고유한 색은 어떻게 돼? 무시. 고유한 색 잘 안 써. 그럼 뭘 써? 화가의 주관적 느낌.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을 쓴대. 선택하는 거지. 내가 우울하면 까만색 바다, 보라색 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이 있다 그랬지?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되고 거친 분놀림이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표현주의가 드러내고자 한 것이 무엇이야? 라고 하면은 전쟁 이후의 사람들의 불안감,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 이런 좀 우울하고 암울한 감정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마지막 문단 읽어볼까? 표현주의는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도외시가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무시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좀 무시했다라는 거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표현주의 회화에서 드디어 그림에서 인간의 감정을 그리기 시작했어. 그랬다는 점에서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다. 얘들아, 평가받았다라고 했으니까 표현주의의 의겠지. 그래서 첫 번째 내면까지 확장시켰다. 표현주의는 훗날 선이나 형, 색 등의 조형 요소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미술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추상회화 있잖아. 추상미술이 등장하는 기반이 된 게 뭐라고? 표현주의. 이것도 두 가지 의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네. 마지막 정리. 표현주의의 의미. 첫 번째, 그림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무엇을 그렸다? 내면까지 그렸다는 점에서 회화의 영역을 확장시킨 거야. 이게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당연하지만 이런 시초가 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표현주의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엇이 등장하는 발판? 현대 추상미술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얘들아, 요런 건 그럼 선지를 어떻게 낚을 수가 있냐면, 현대 추상미술 등장과 표현주의를 선후관계를 바꿔서 낼 수가 있어. 이 글에 따르면 표현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 추상미술이 생긴 거지, 기반이 된 거니까 요걸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런데 선지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현대 추상미술로 인해서 표현주의가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 인과를 바꾸는 선지는 무조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유의하자. 어디에 유의해서 독해를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하면서 읽는 게 좀 좋아. 두 지문 길었지? 자, 끝이 아니라 문제를 좀 풀어볼게. 문제를 좀 풀어보면 여기 20번. 지금 얘가 2022년 3월이지. 2022년 3월 모의고사 20번. 가나의 공통점. 우리가 방금 읽은 거야. 자, 답부터 알려주고 시작할게. 답이 3번인데 3번 봐. 근대사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얘들아, 근대사회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가는 누구의 입장이었어? 아도르노지. 근대사회, 이성에 기반한 사회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 나는 이성에 기반해서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 전쟁, 물질문명, 병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의감을 갖고 표현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시작된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입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맞고, 그러면 1, 2, 4, 5는 왜 틀렸는지 한번 해보자. 1번, 근대사회에 내재된 여러 문제와 이것의 해결 방안. 여러 가지 문제, 불안, 소외 이런 게 나왔는데 해결 방안 있었어? 없었네. 2번, 근대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을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 근대사회가 발전하게 된 과정? 발전하게 된 과정일까? 이게 발전? 그것도 이상하고 예술적 관점에서 고찰? 이것도 좀 가나의 공통점이라고 하기 이상하지. 4번 근대사회의 특성을 상반된 관점에서 분석한 두 이론 상반업지. 5번 근대사회의 과학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 너무 이상하다 그치? 과학혁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어. 이런 건 없었어. 자, 그 다음 21번 기억에 대한 의도. 얘들아, 기억이 뭐였냐면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건데,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 이게 기억이거든?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였어? 아도르노였지. 이거 야만의 싹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이성으로 인해서 결국에 발생하게 된 어떤 전체주의, 나치즘, 유대인 학살 이런 어떤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지. 그럼 봐. 1번 계몽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사회적 움직임. 계몽이 이렇게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자연으로 갑시다. 없었지. 2번 인류의 진보를 지향했던 계몽주의가 맞지. 인류는 진보할 것이다. 이성으로 인해서 자유와 풍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계몽주의가 인류의 자율성을 억압한 방향으로 역행한 것에 대한 경고. 완전히 맞아떨어지네. 2번이네 그치? 그 다음 3번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일단 신화적 상상력 기반 이거 틀리거든? 왜냐면 이성을 기반이야.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과정. 맞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성의 힘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고 있어? 약화되지 않았어. 4번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적 요구가 인간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었나? 그래서? 없었지. 5번 근대 문명의 추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은 해야 될 텐데 인간의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을 회복한다? 인간의 자기 보존은 결국 자연에 대한 지배였잖아. 자연에 대한 지배라는 욕망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도르노의 의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2번인 거 괜찮지 얘들아? 이 2번 선지를 잘 읽어보면 2번이 너무 정확히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22번 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A, B에 해당하는 단계. 요게 그 계몽의 전개 과정을 세이렌의 일화에 대응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 봐봐, 읽어봐야 돼. 아도르노는 인간을 유혹해서 제물로 삼는 게 세이렌이야. 이걸 뭘로 봤대? 자연의 위협으로 봤대. 아, 세이렌이 자연의 위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디세우스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과정? 여기가 어디야? 세이렌이잖아. 세이렌이 뭔데?
자연의 위협,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계몽의 전개 과정과 연계해서 설명했대. 자, 그럼 봐. 바다 요정 세이렌이 누구였어? 자연의 위협이었어. 섬을 지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유혹해 제물로 삼아버려. 그러면 이성이 있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요 세이렌에 의해서 제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자연에 먹히는 거지. 자연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이 세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섬을 지나기 위해서, 요게 무슨 말이야? 그럼 자연으로부터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는 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자연을 지배하게 되는 거야.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버렸어. 부하들, 사람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버려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된 거거든.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사람들을 이성으로 통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사람들의 자율성과 비판성이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보면 돼. 밀랍으로 막아버렸대. 귀를 무언가로 막으면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니? 못하지? 비판적 판단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율성과 비판성을 상실해서 그저 그 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세이렌을 건너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상황,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사람이 사람의 귀를 밀랍으로 막았네. 이성을 통해서 아무 소리도 못 듣게 만들었다. 자율성과 비판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노를 저어 섬을 지나가라 이렇게 지시했어.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유혹에 빠지려는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기 위해, 요거는 되게 친절하게 나왔다. 욕망을 스스로 억압하는 게 뭐였더라? 욕망이 뭔데? 내적 자연이잖아. 자신의 내적 자연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야? 스스로 억압, 지배해버리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돛대에다가는 자신의 몸을 묶었어. 그래서 세이렌의 섬을 지날 때 노랫소리가 들려오니까 사람들, 부하들은 귀를 밀랍으로 막았으니까 아무것도 못 듣잖아. 그냥 계속 노저어서 가고 있는 거야. 그저 노저어서 가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 오디세우스는 이성을 잃고 풀어달라고 애원해. 그런데 아무도 못 듣지? 부하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힘차게 노를 저어서 무사히 섬을 지나가. 그러면 뭘 통과한 거야? 세이렌을 통과한 거네? 그러면 자연을 지배해 버리게 된 거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답이 A는 인간에 대한 지배고 B는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거든. 요거를 여기 내가 아까 B는 보인다 그랬지. 욕망을 스스로 억압한다가 내적 자연 지배고, 여기서는 다른 인간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만든다. 자율성과 비판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라고 해서 인간에 대한 지배,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 23번 갈게.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근대 이성의 회의를 느꼈어. 인간 실존 문제에 관심 가졌어. 순서 완전 맞네. 그치? 예, 괜찮고. 2번. 표현주의는 전쟁을 경험한 독일의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등장한 예술은 완전 맞네. 3번. 마티스에 의하면, 마티스가 누구였어? 표현주의 작가. 표현의 의미는 눈으로 본 것을 눈에 전달하는 수단. 너무 쉽게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해야 되는데 이렇게 냈네. 너무 쉽게 내셨네. 그치 얘들아? 3번. 그 다음 4번 볼까? 표현주의는 대상의 외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감정까지 다루었다는 평가. 의라고 얘기했었지. 5번. 표현주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예술운동. 요 말 어디 있었어? 아방가르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방가르드 운동이 혁신적이다라고 각주가 달려 있었어. 각주를 읽어야 하는 이유야 얘들아. 국어 지문에서 각주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되거든. 다 읽어.
알겠지? 난 무조건 다 읽으라고 하거든. 그래서 23번에 3번 선지는 쉽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내신에서 변형이 된다면 이렇게 내시지 않을 거야. 더 어렵게 내실 테니까 여길 기본 틀로 가지고 다른 변형 문제가 나와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 다음 24번 가의 아도르노와 나의 표현주의 관점에서 보기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뭉크의 절규네. 유명하지. 근데 뭐 이 그림 몰라도 상관없어. 자, 봐. 표현주의 작가인 뭉크. 아, 표현주의구나. 요게 중요해. 표현주의는 언제 나온 거야? 그 모든 것의 회의를 느낀 독일의 예술가들 사이에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이성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나서 표현주의가 나왔다. 순서를 생각하면 되고, 해골의 형상을 한 남자가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해골의 형상 이것부터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게 아니겠지? 공포에 가득 찬 표정, 내면을 드러낸 거겠지? 귀를 틀어막으며 비명을 질러. 그 뒤로 핏빛으로 물든 하늘, 너네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이러면 이것도 왜곡된 표현이겠지? 검은색 강물을 꿈틀거리듯 왜곡, 표현주의 특징이었지? 그래서 결국에 표현하고자 한 것은 불안과 고통. 아, 표현주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보기 작품 줄 때 이 보기에 대해서 너희가 뭐 지식이 있어야 푸는 건 절대 아니고 매칭만 시키면 되거든. 그랬을 때 1번, 2번은 아도르노 관점, 3, 4, 5는 표현주의 관점 봐. 아도르노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감정은 근대 이성에 의해 억눌려 온 인간의 내적 자연. 얘들아, 인간의 내적 자연을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돼? 감정, 욕구. 이게 내적 자연이었잖아. 이성에 의해 억눌려 왔던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아도르노가 말할 수 있겠지. 인간의 감정이 뭘 느낀다고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아도르노가 불안, 절망 이런 거 느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맞네. 2번. 작가가 전달하는 불안과 고통은 불안과 고통 그대로 있네. 이성이 팽배했던 근대 사회에서 이성이 팽배한 근대 사회 맞네. 개인이 느꼈던 존재의 허무감. 아도르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네. 3번. 표현주의야. 해골 형상과 꿈틀거리는 강물은 작가가 느끼는 공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형태 왜곡 표현주의 맞지? 4번.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모습을 회화적 전통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감상자도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한 것. 얘들아, 4번이 왜 답일까? 회화적 전통 아니지? 회화적 전통은 사실주의였잖아. 표현주의는 회화적 전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이라고 했지. 4번이 답이고 5번 강물의 검은색은 실제 색이 아니라 작가가 느끼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 이런 말 나와 있었지. 그래서 답은 4번이다. 25번 A, B, C, D, E에서 얘들아 요거 답이 2번이거든? 2번인데 봐봐. 맞나 봐봐. 1번은 징후야 징후. 낌새 괜찮지? 3번은 귀결되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다 괜찮지? 4번은 맹신이었어. 덮어놓고 믿다. 5번은 무시하다. 도외시였어. 다 맞지? 2번은 뭐가 나오냐면 미명이라고 나왔어. 미명.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라고 했는데 미명이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밝히다가 아니고 미명은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야. 미명의 뜻은 뭐냐면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 명칭 이런 게 미명이야. 요거 미명의 뜻을 알고 싶은 자는 네이버 사전 치면 친절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럼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히다는 규명이야. 얘들아 규명하다 많이 들어보지. 그래서 답은 2번. 요렇게 하면 되겠어. 1시간이나 걸렸네? 너무 미안해. 길었지?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 본인 개인들이 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수고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